네, 매년 1월 1일 북한은 한 해 정책 방향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대로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조금 전까지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보통 지난해처럼 올해도 9시쯤 신년사가 발표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전원회의 결과만 지금 발표가 됐어요. 예, 뭐 이례적이지 않은 상황이 나온 예. 거죠. 그렇지만 또 아예 그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3년 전에는 12시에 육성으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달리.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선 지켜봐야 네. 될 것이고요. 만약에 12시에도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로서 그 보도로서 신년사를 가름한 거죠.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그 예. 결과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3인칭으로 해서 노동당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예. 사실상의 신년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서 전달을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내용 자체도 뭐 북한의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대외 정세 인식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방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 입장을 전개할 것인가, 또 예. 그러한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 과거 신년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골고루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이 신년사를 하지 않고 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 결과로서 예. 이것을 가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앞서 9시 시간대 왕선택 기자께서 1986년 케이스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례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그 네. 86년 12월 30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고 그거로서 1월 1일 신년사를 갖다가 가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례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다고 봅니다. 물론 12시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가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도 사실 9시에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뒤에 시계를 보면은 밤 12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녹화한 녹화해서 것이죠. 방송을 한 거라서 혹시 좀 녹화를 했거나 아니면 네. 녹화를 하고 있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기 예. 때문에 신범철 박사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일단 9시를 넘겼으니까 네. 이제 신년사를 생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에 그 녹화된 것을 방송하는 것이 9시가 아니라 12시로 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보면서 12시까지는 생략됐다고 예.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신년사를 거른 적은 없는데 없습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 뭐 김정일 시대 그리고 김일성 시대에 갔을 때는 신년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먼저 말씀드리면 예. 이제 김일성 시대에는 신년사를 대부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김정일 시대에는 한 20년 정도 집권을 했는데 사실상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했고 이제 김정은 시대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일성 시대에는 1957년 1월 1일 그러니까 1957년 1월 1일 날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신범철 박사 말씀하신 대로 1987년 1월 1일 날 생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신년사를 생략을 하고 예. 노동신문 사설로 대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년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1957년도는 대체한 것도 없고 가름한 것도 없고 그냥 안 예. 했습니다. 그것은 1956년도에 북한의 정치 상황이 너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1956년 8월 30일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거 하는 것도 그때도 전원회의 얘기입니다. 그 8월 30일 날 북한에서 이제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 전원회의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김일성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연안파, 소련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원회의를 이용해서 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김일성 그 당시 수상을 비판하고 공격을 해서 정권에서 퇴출시키려고 노력한 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 그 당시의 수상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 이제 그 전원회의 직전에 모든 상황을 이제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 놓고 전원회의가 열리자마자 예. 그 당시에 윤공음 상공상이 이제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김일성 이제 수상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즉시 이제 미리 준비해 놓았던 이제 반대 발언을 통해서 반대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쫓아 올라가서 그 윤공흠 장관을 끌어내리는
뭐 제압을 했군요. 제압 무력으로 예. 이제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네. 이제 거기서 즉시 이제 이 사람들 출당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그 유명한 이제 8월 종파 사건이고 이것이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종파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만든 이제 계기가 되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주일 있다 전원회의를 또 합니다. 예. 그 전원회의를 또 하는 이유는 이 그때 이제 숙청된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제 소련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그 당시 중국 지도부와 소련 지도부에 어떻게 보면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발을 받고 그 당시 마오쩌둥 주석과 예. 이제 그 흐루시초프 쪽에서 이제 김일성 예. 수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이제 하면서 그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번복하는 전원회의를 9월 23일 날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 그 당시 수상이 중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인해서 8월 31일 날 했던 결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56년도 말은 김일성 수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1957년 1월 1일에 예. 신년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요. 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는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뭐 더하고 빼고 한 것이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년사를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맞습니다.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 전원회의 결과를 보통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발표하는 거 보면은 동영상 모습으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모습으로 이제 가름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진 상황인데 이건 좀 12시에 방송이 될지 아니면 이제 가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전원회의 결과 그 내용은 지금 보도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십니까? 뭐 결국에는 어떻게 신년사도 마찬가지고 전원회의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변화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죠. 예. 연속성이 있는 부분은 경제 쪽이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력갱생. 물론 자력갱생보다 조금 더 거창한 뭐 자력 부흥, 자력 번영, 자력 부강 예.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경제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과거 신년사에 담긴 것처럼 농업 예. 그리고 공업 그리고 이번에는 상공업이 좀 강조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 이번에는 특이한 것은 대남 문제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남 메시지 일부러 넣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신년사를 가름했다고 보면 대남 문제가 빠져 있는 건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예.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속성이고 변화된 부분을 가장 큰 것은 결국 핵 문제를 북한이 조금 더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결국 미국이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이러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절대 무기를 강조하고 또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곧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예. 점을 강조함으로써 무언가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 점을 갖다가 강조한 것이 네. 작년에 있었던 신년사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2017년 신년사가 북한에게는 상당히 도발을 시사했어요. 예. 2016년은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도발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핵과 관련 언급이 신년사에 아예 없었고 평화체제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는 무언가 이제 상황을 갖다가 비난하면서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2017년과 유사한데 지금 북한이 다만 그래도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북한의 네. 억제력을 이렇게 이제 대응 조치 해나가겠다 이런 예. 것은 약간 그러니까 연초가 되겠죠. 1, 2월 정도의 외교적 기회만큼은 남겨두고 약간 돌아갔다. 그 돌아간 원인은 결국 중국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예. 봅니다. 자,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발언 내용만 들어보면 굉장히 세 보이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앞에 미국이 시간이 끝나면 이런 조건들을 또 달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아직은 밀당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 또 북한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북한이 오늘 뭐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그야말로 새로운 셈법을 가져가서 또 대화를 하자고 하면 네. 또 들어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정했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완전히 끊긴 건 아니라고 보고 네. 또 신범철 박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그야말로 정면 돌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협상보다는 자력갱생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수위 조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전원의 결정서 보면은 여기서도 거의 한 70% 분량이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외교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을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예. 빼서 우리가 보도해서 그렇지 전체 분량을 보면 70% 이상이 경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에 대한 협상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도 중국과의 물밑 접촉이라든가 대화를 통한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놔두고 계속해서 미국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명분을 대면서 예. 시간을 끌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 중국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예.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전략적인 무력 도발을 무력 시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전원회의 결과 문건만 보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 일단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오늘 그러면 그 전원회의 결과 발표할 때 미국만 의식하면 더 센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를 좀 완화해달라 이런 초안도 내지 않았습니까? 뭐 안보리에서 뭐 이견 확인하고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도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예, 뭐 뭐 이런 현실이 상황인 그런 거죠? 거죠. 예. 왜냐하면은 북한이 자력갱생, 자력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는 낼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근저에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예. 하나는 북한 스스로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식량 문제. 근데 북한이 지금 달러 수입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식량을 수입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원조의 이름으로 식량 지원을 한다. 네. 그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는 에너지 문제. 그래서 중국에서 원유를 매년 한 50만 톤 예. 정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그것을 차단하게 되면 북한은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따라서 대미 도발 수위를 조정함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걸 무시했다가는 자칫 90년대와 같은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어느 정도 북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미 압박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 얘기는 일단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서 비핵화 협상을 하는 거를 좀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중국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입장을 계속 이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미국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은 약간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그걸 이제 쌍궤 병행이라는 이름이 이제 큰 틀이고 예.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엔 그 결의안 제출한 거에 나와 있듯이 예. 북한이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조치를 한 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했다라든가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파괴했다라든가 또 핵실험을 하지 않고 모라토리엄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2년 넘게 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 선행적으로 비핵화 관련해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선행적으로 비핵화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라는 틀을 통해서 압박을 하던 것을 그만큼은 풀어줘야 되는데 그만큼은 풀지 않고 있으니까 네. 북한이 불만을 품고 저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 유엔 제재를 일시 면제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합의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수용이 되고 한다면 중국의 입장은 이제 쌍궤 병행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 한 걸음 더 나아간 제안으로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완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치적을 발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성과로 꼽고 대북 제재
그 대북 제재를 유지한 것도 성과로 꼽았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민주당이라든가 학계나 언론의 이유가 북한에 확실한 비핵화 약속 없이 정상회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 결과로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했으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다. 네. 이제 그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인식과 이제 중국의 인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국은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렇게 대화로 끌어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하는 거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은데 제재까지 부분적으로 완화되면 북한은 더더욱 대화로 나오지 않는다. 예. 오히려 미국의 양보만을 더 요구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뭐냐?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로 문제를 보잖아요. 네. 굿딜이냐, 배딜이냐, 좋은 거래냐, 나쁜 거래냐로 보는데 사실은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하면은 나쁜 거래라는 인식을 미국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거죠. 미국 내부적으로. 예, 그래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무슨 말을 했냐면은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거래를 거절하고 나온 예. 건데 그 기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런 시각차를 좁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이제 우리 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에서 비판도 나오고 그렇다면 뭔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상태가 성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과가 오히려 불명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수세적인 네.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유혹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네. 2017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은 우리한테 너무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신년사가 12시에 발표가 될지 전원회의 보도 내용으로 가름하게 될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앞서 얘기가 나온 대로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새로운 이제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없을 때 북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낸다고 하고 행동에 옮긴다고 했을 때 이 전략 무기는 어떤 것들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새로운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네. 전략 무기는 핵무기를 전통적으로 의미했고 거기에 새롭다는 것은 과거에 북한이 보여줬던 핵무기보다는 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네. 북한이 보여준 것은 최첨단이 화성 15형인 거예요. 그리고 6차 핵실험 때 수소폭탄임을 사실상 입증했다고 보고 네. 근데 또 다른 핵실험으로 간다고 해도 그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폭탄은 충분히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역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예. 그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2017년 11월 29일 날 발사했던 것보다 더 수준이 높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추진력을 훨씬 더 보강해서 멀리 다탄두. 날아가게. 예, 다탄두. 멀리 나가는 건 이미 그때 뭐, 화성 예. 15형도 13,000km 이상 나간다고 했기 예. 때문에 충분히 나가는데 다탄두. 그럼 여러 개 요격하기가 탄두를 훨씬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요격하기가 어렵죠. 예. 그거를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체. 이것은 연료 주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발사할 수 있어서 훨씬 고체. 더 위력적이죠. 예. 이 두 가지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은 북한이 입증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해로 지난번처럼 고각 발사를 할 경우에 예. 다탄두는 재진입 과정에서 탄두가 분리돼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다탄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발사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그 영상을 공개하면 그 불꽃의 색깔이 액체와 고체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입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러한 ICBM이 아니라면은 뭐 북한이 이제 핵무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기술적으로 EMP탄이라고 해서 전자 장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무기 체계를 갖다가 또 그 핵폭발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남한의 우리 쪽에 직접적인 직접적인 충격이죠. 타격이 예. 되는 거네요. 근데 뭐 예. 그거를 갖다가 실험하게 되면 이게 파급 효과가 반드시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있고 그렇죠. 예. 동해 쪽으로 하다 보면은 일본이나 일본에도.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예. 수가 있어요. 그래서 EMP탄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ICBM인데 그것이 다탄두, 강력한 추진력 예. 또는 고체 연료 이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거기에 조금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도 사실은 전략 무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군사용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ICBM 능력을 더 강화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이제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우주 발사체 발사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북한 편을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예. 북한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평화적 목적인 것이고 뭐 도발의 의미가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강변을 하면서 쐈을 때 대책이 사실 마련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는 군사용 정찰 위성 발사도 북한의 목록에 들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지난해 동창내에서 중대한 실험을 두 차례 여러 차례 했고 이제 북한의 표현은 예.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서해 위성 발사장은 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다른 시설인데 우리가 흔히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표현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은 왕선택 기자 그 예견을 한 대로 없이 지나갔고요. 뭐 예견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네. 중에서 네. 이제 없을 가능성을 한 높다. 50% 정도 봤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올해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를 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그 점이 북한이 오늘 연말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보여준 모호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을 보게 된다면 2월 초가 미국의 올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예.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11월 한 3일쯤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선거를 할 때 선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올해의 경우는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예.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후보가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미국 선거에서 좀 관심사가 되고 미국 민주당의 선거가 시작되는 날이 2월 3일. 2월 3일 아이오와 주에서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뉴햄프셔 선거를 거쳐서 3월 3일 날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20여 개 주에서 이제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제 경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미국의 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기에 하거든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때는 탄핵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어떤 미 상원 절차도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중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북한은 그 시기를 노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중대한 시기를 꼽는다면 3월이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를 명분으로 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분명히 하고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미가 연합해서 군사훈련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사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그런 있을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것과 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언을 해드리면요.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 보도문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금후 미국의 입장을 보아가면서 억제력의 폭과 심도를 조정해 나가겠다. 그건 뭐냐면 바로 ICBM으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뭔가 지금이 이제 북한도 12월 달부터 동계훈련 기간이잖아요. 네. 동계훈련 기간에 재래식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거예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거죠.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해안포라든가. 근데 그것에 상응해서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그것을 보아가면서 다음 단계로 점증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월에 바로 쏘기보다는 3월 달에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재가동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전략 도발 이제 ICBM급으로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사실은 북한의 해안포라든가 재래식 도발이라든가 단거리 미사일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1, 2월 달에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 3월에 있을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어느 정도 수위로 복원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중단을 이어갈 것이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미 당국이 내려야 될 전략적 판단이다. 예. 그것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바뀔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수위를 조절한다면은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예년 수준으로 그대로 복귀하면 북한에게 도발 명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갖다가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해서 1월 중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서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신범철 센터장께서 이번 그 나흘간 이어진 전략 회의 결과 내용에서 대남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해만 해도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체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남북 관계 훈풍이 지금 없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남북 될까요? 관계는 예. 완전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결렬로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 소통 문제에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남북 네. 관계는 지금 끊어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예. 이번에 이제 대남 메시지가 만약에 신년사라는 형태가 나왔다면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없고 다만 이제 11월, 12월 동안 북한의 당국에서 계속해서 남쪽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외세 의존을 하는 현재의 관행과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외세 의존 태도를 고쳐라. 다시 말해서 네. 미국과 협의해서 모든 문제를 어떤 결정하는 그런 태도를 고쳐라. 그치지 않으면은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기조가 지금 현재는 유효하고요. 예. 설사 대남 메시지가 이제 전원 회의 결과 보도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은 그런 상태 속에 유지가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12시에 혹시 신년사가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대남 메시지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닙니다. 대남 메시지가 이제 거기엔 들어갈 들어가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 예. 내용은 외세 의존을 하는 현재 남한 당국의 예. 태도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이제 뭐 개탄스럽고 이것을 고쳐야만 한다. 아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네, 것이다. 그것이 이제 11월 동안 일관되게 북한 당국에서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예상된 시간에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직 혹시 발표될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들어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